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김희승 교수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올해 다섯 번째 벌써 여러분을 뵙게 됐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여성 복부 비만의 실체라는 내용입니다. 난소 종양, 그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큰 종양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다섯 번째 강의를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질문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난소부록, 뭐 난소혹, 난소암 수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시간 질문을 가장 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댓글에 "저 병원 가 봤더니 뱃살로 판명 났습니다. 이만입니다." 하신 분이 있는데 예 실제로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나는 배만 볼록 나오는 복부 비만이다 하고 지켜보시다가 이거 뭐야?" 하면서 이제 배꼽까지 올라오고 더 뭐야?" 하다가 명치 끝까지 올라오시면서 숨이 인제 헐떡헐떡 하시면서 오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진단하고 관리하고 치료하는가 이거를 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전반적인 난속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한번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먼저 큰 그 거대 낭토 종양 먼저 얘기하기 전에요. 일단 여성분들 특히 인제 가임 여성분들한테 흔히 발생하는 난소 낭종 그냥 양성 질환입니다. 예 그 질환에 대한 종류와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암이 아닙니다. 암이 아니고 그 두 번째가 인제 건강검진 등등 받으실 때 난소암 수치가 오르니까 큰 병원 가 보세요. 그럼 꼭 그게 오르면 담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배가 볼록 나온 상태에서 진단된 혹은 어떻게 저희가 진료하고 있나 그 진료할 때에 저희가 의사로서 주의할 점과 환자분이 주의할 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흔하게 발견되는 난소낭종의 종류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가장 흔한 낭종은 단순 낭종입니다. 단순 낭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난소에 발생하는 물이 차는 그냥 단순 혹입니다. 그리고 여기 초음파 그림 있죠. 이렇게 초음파 그림 보시면은 새까맣습니다. 이게 인제 물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얇은 벽이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어떤 덩어리도 없고 어떤 막도 없고요. 그래서 요 안을 제가 장액성 액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혹으로 인제 오시는 분들이 전체 인제 저희 같은 인제 큰 병원들 오시는 분들 환자분들 그냥 난소 질환으로 왔다 하시면 거의 반 이상이 이걸로 오십니다. "여기에 하나 더 난소암 수치가 올랐네요." 하고 겁을 잔뜩 먹고 오시게 됩니다. 보통 이런 단순 낭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특히 인제 가임용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인제 월경을 하게 되죠. 그때 인제 난포라고 해서 난자를 머금고 있는 물혹이 있습니다. 그게 점점 커져가는 과정을 겪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 빵 터지고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런 혹들은 저희가 보통은 그냥 안심시키는 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증상도 없고 예 내가 이거를 알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겁을 먹고 오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치료는 경과를 관찰합니다.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보통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직경이 한 10 센티 정도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인 제거도 고려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런 모양으로 10 센티까지는 암일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계의 크기는 항상 10 센티로 보고 있고 예를 들어 올해 7 센티였다. 내년에 봤더니 8 센티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리고 그다음에 9 센티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매년 크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컸습니다." 하고 저희가 수술을 하려고 잡으려고 인제 전을 입원해서 초음파를 보면은 빵 터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
선생님이 수술 받으라면서 했던 "혹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이미 입원비는 돼 있고." 이런 좀 당황스럽고 좀 민감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갑자기 커지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특히 10 센치 경계로 했을 때는 대부분은 괜찮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본다. 따라서 요런 모양으로 확실하게 10 센치 미만인 경우라면은 크게 난소암 수치에 민감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오는 혹입니다. 출혈성 황체 낭종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혹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오른쪽 잠깐 그림 보시면은 이게 인제 그 월경 사이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난포가 점점점 자라다가 요때 뽁 하고 배란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인제 난포가 황체라는 걸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요 과정에서 인제 난소 혈관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피가 이렇게 안쪽에도 고이고, 심하면은 배 바깥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게 피가 잔뜩 고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음파로 난소를 보면은 이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희끗희끗하죠. 이게 혈전입니다. 피덩어리지요. 이런 경우가 인제 출혈성 황체 낭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병이 아닙니다. 병이 아니고 월경하시는 여성분들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응급실 오시는 경우에는 저 전공의 때는 어 막 설명드렸더니 "꼭 수술해 주세요." 하셨던 분이 계셔 가지고 몇 분 수술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근데 요즘은 인제 오시면은 증상을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은 보통 파복부, 골반 급성 통증, 오심구토 빈맥 저혈압 뭐 등등, 질출혈 등등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뭐 증상, 간단한 증상이나 아니면 조절 가능한 상황이라면은 보통 지켜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신 것처럼 피가 잔뜩 고여 있죠. 이렇게 되면은 뱃속이 꽉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 혈압 떨어지고 맥박 빨라지고 의식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물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라면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인제 이 피 있는 거 다 빨아내고 저희가 인제 지혈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1 년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출혈성 황체 낭종도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로 가능하고, 그 이 피는 어떻게 되냐면은 1-2달 내에 다 흡수가 됩니다, 몸에. 그러기 때문에 활력 징후 뭐 혈압이나 호흡수, 맥박수 등등의 이상만 없다고 한다면은 진통제 처방 드리고 퇴원시켜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1 주일 정도만 지나면은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럼 내가 갑자기 배가 아플 때 이 출혈성 황체 낭종일지 않을까를 의심해야겠죠. 그런 경우라면 보통 이 배 아플 때 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은 배란하고 나서 한 1 주일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쯤 배란하겠지.' 했는데 1 주일 정도 있다가 갑자기 '으악 배가 아프네.' 이런 경우라면은 이 출혈성 황체 낭종 의심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요렇게 피만 잘 머금고 있는 경우도 있다가요, 성관계를 통해서 자극이 돼서 빵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라면 또 같은 증상이 나타날 거고요. 어쨌든 대부분은 보존적인 치료로 가능하다.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도 요즘은 복강경으로 간단히 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이 아니고 정상적인 월경 과정을 겪는 과정에 생기는 이벤트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기형종입니다. 기형종이라는 거는 생식세포 종양입니다. 그러니까 생식세포에서 발생하는 혹인데 양성도 있고 악성도 있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요게 지금 머리카락도 있고 치아, 지방, 연골 등등등등 다양하게 있겠죠. 이런 인체 조직을 포함하고 있고 주로 10 대에서 30대 젊은 여성들에게 발생하고요. 폐경 여성분들도 갖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인제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뒤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또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60% 이상에서는 건강검진 받다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제일 많고요. 대신 인제 관련 중증 질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게 뭐냐면은 염전, 꼬이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안에 그 난소 안에 인제 지방 덩어리 등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 그림 보시면 요게 자궁이고 나팔과 아니고 난소가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지방이 있다 보니까 좀 밀도가 인제 낮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붕 뜹니다. 붕 떠서 요로 갔다 저로 갔다 하다가 휙 돌아서 꼬이는 거죠. 그걸 염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꼬였을 때는 통증이 발생하고 풀리면은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으악 아픈 게 아니고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아팠다 안 아팠다 이런 현상을 겪게 되는데, 너무 늦게 오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변해서 썩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의심이 들 때는 무조건 금식하고 병원에 오셔라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드문 질환인데요. 최근에 밝혀진 인과관계의 질환입니다. 이 항 NMDA 수용체 뇌염이라고 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뭐냐면은 요 기형종 내에 어떤 항체가 있어서 이게 뇌로 들어가서 뇌 쪽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엄마한테 욕을 하고 헛소리하고 갑자기 푹 쓰러지고, 그래서 병원에 오면은 뇌염으로 진단이 됐는데 원인은 모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치료받지만 호전은 없고, 예전엔 그렇게 지내다가 나빠지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근데 어느 의사 선생님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누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 대상으로 쭉 보다 보니까 난소에 기형종이 있더라. 이건 뭘까 하고 떼봤더니 확 좋아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원인이 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실제로 이 기형종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뇌염이 발생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신경과 교수님들이 이 환자를 보고 계신데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면은 저희는 밤새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에 의해서 발생한 뇌염이라면은 그러니까 수술하는 순간부터 호전이 되기 때문에 환자의 후유증을 적게 남기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수술을 해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형종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자연 소실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언젠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난임과 연관된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수술 권고드리고요. 여기 말씀드린 중증 질환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수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시은님이 주제가 거대 낭종이긴 한데 반대로 낭종이 작은 경우에는 수술 없이 생활 습관이나 식단만으로 개선이 가능한가요? 어, 낭종이 작은 경우가 정상 질환이냐 아니면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냐에 대한 감별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 낭종이나 출혈성 황체 낭종 같은 경우는 월경 주기에 따라서 바뀌는 낭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대부분 수술 없이 생활 습관 교정 필요 없습니다. 예. 굳이 필요하다면은 출혈성 황체 낭종을 막기 위해서 배란을 막으면 되겠죠. 그런 경우라면은 피임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의 질환 같은 경우 일부 조절이 질환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질환이 있는데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은 이제 낭종 같은 경우는 월경 주기에 따른 변환이 아니면은 병적인 거냐에 따라서 나누지 생활 습관이나 식단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분은 난소 낭종 수술하는 경우에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낭종이 커져서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고 권유받았어요. 나중에 임신에 영향을 갈까 걱정입니다. 병원에선 괜찮다고 하는데 난소 기능이 떨어지거나 배란이 잘 안 될 수 있다고 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거를 하도 질문 많이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제가 임상심 했던 결과까지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만 뒤에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김다현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가장 연관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 여성의 자궁내막증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요, 자궁이 있고 난소가 있고요. 이게 갈색으로 침착물들이 있죠. 이게 자궁내막증 병변입니다. 난소에는 자궁내막증 혹이 있을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먼지 묻듯이 복벽이나 이런 구조물들이 붙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뭐냐면은 이걸 다 방리했더니 다 유착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생기는 원인은 저희도 아직 모릅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은 저희가 환자분들 쉽게 드리는 거는 이 자궁 안에 있는 자궁내막 세포가 보통 월경할 때는 질 밖으로 나오겠죠. 근데 일부가 역류를 해가지고 이런 데 묻어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자란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예, 물론 그것도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생화학적인 변화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쨌든 자궁 안에 있어야 될 세포들이 자궁 밖에서 자라서 생기는 문제가 이 자궁 내막증이고 특히 난소에 발생한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증상은요, 요 그림만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난소가 붙어 있고 이게 자궁이 있으면은 보통 저희가 임신을 하게 될 때 배란을 하게 되면은 요 나팔관이 캐치를 해가지고 쑥 이동하는 게 이제 수정 과정이지요. 요거 다 유착돼 가지고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난임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요 조직들이 이렇게 유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월경을 할 때 자궁도 부었다가 내막이 두꺼워졌다가 탈락하면서 출혈이 많이 나오겠죠? 얘네들도 월경 주기에 따라서 같이 붓고 출혈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복벽에 있는 공간은 피가 고이고 염증이 생기는 곳마다 다 압통, 누르면 아프고, 그리고 뗄 때 느끼는 반발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굉장히 민감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 병변이 있는 곳마다 출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떼굴떼굴 구르겠죠. 예, 통증 때문에 미쳐버립니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자궁내막증 있으신 분은 약 먹고 참아 이것도 몰라 이게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이상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힘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과 난소 기능 저하, 특히 난소 기능 저하는 혹이 계속 월경 주기에 따라서 출혈이 발생하니까 그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요 안에 있는 출혈 물질들이 결국에는 한 곳에 고여 있게 되면은 다양한 산화 반응에 의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주변에 붙어 있는 같이 가까이 있는 난소 조직에 영향을 주면서 난소 기능이 가까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혹이 있는 분들은 가만히 둬도 기능이 떨어지고 수술을 해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게 두면 더 떨어질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치료는 약물 치료가 제일 좋습니다. 이런 통증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 타이레놀 이런 약들 거의 안 듣습니다. 보통은 비스테로이드성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약제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듣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호르몬 치료를 직접 받으셔야 됩니다. 뭐 난소 기능을 살짝 끄는 그런 주사제를 맞는다거나 아니면은 자궁내막증 전문 치료제를 복용한다거나,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난소 병변을 제거를 함으로써 기능이 나빠져 가는 상황을 차단시켜 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박리를 해 줌으로써 골반에 있는 구조물을 정상화시켜 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제 난소 기능이 더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 경우라면은 보조 생식술을 통해서 난임을 초래하는 경우에 아기를 갖게 해 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김 대원님 인제 질문하셨던 걸 한번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궁내막증 관련된 혹의 기준이 정확한 거는 뭐 따로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의사들 사이에서 컨센서스는 한 3에서 3.5 센치, 4 센치 정도 되는 혹인 경우라면은 낭종 제거를 적극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낭종 제거를 할 때 문제가 보시면은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는 심한 유착이 있다거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심한 출혈, 그러니까 굉장히 본드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습니다. 쭉 떼면은 이 혹이라면 혹은 잘 떼져 있을지 몰라도 이쪽은 우리 신문지 붙였다가 풀로 붙여 떼는 것처럼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뗀 표면에 피가 다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지혈을 해야겠죠. 지지면은 난소 조직이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 염증이 있는 혹만으로도 기능이 떨어지는데, 혹을 떼고 그리고 지지게 되면은 기능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난소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에 대한 분들, 특히 이렇게 지혈을 할 때 많이 인제 난소 기능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해 가지고 여러 연구를 찾아봤었어요. 근데 실제로 상당히 많은 연구에서 지혈 과정에서 그렇게 소작을 하는 경우에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수술을 할 때 너무 난소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수술을 하거나, 두 번째는 혹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출혈은 이렇게 지져 가지고 지혈하는 게 아니고 뭐 지혈제를 쓴다거나 직접 꼬매거나 이런 치료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게 의학적인 인제 이론적인 그 근거거든요.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위해서 한쪽에 자궁내막증이 있는 여성분들만 저희가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한쪽은 인제 환자분 동의를 받고 그냥 원래 수술하는 것처럼 소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분들은 인제 지혈제를 썼죠. 근데 인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제일 왼쪽 게 원래 초반기 수술 전에 난도 기능이라면은 보통 수술 직후가 제일 많이 떨어졌다가 한 3 개월쯤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되게 올라오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검은색 그래프가 이게 지혈제를 썼을 때는 그래도 조직을 최대한 그러니까 그대로 뒀기 때문에 쪼끔씩은 더 호전을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막 지지게 되는 경우라면은 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이런 패턴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뭐가 문제일까 해 가지고
난소 낭종을 두 개로 나눠 봤습니다. 나눠 봤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난소 혹 수술할 때는 그렇게 혹을 쏙 빼내도 빼낸 그 붙어있던 표면 자리가 피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살짝살짝 지지면 되기 때문에. 근데 자궁내막증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두 개를 나눠 봤는데요. 보세요. 인제 3 개월 있다가 저희가 난소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나를 봤을 때 한쪽 난소만 문제가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지혈제 쓴 분들은 자궁내막증 한 14% 감소, 자궁내막증 아닌 분은 12% 감소니까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한 10% 정도 감소한다라는 거죠. 근데 소작 지혈하신 거 봤더니 자궁내막증 환자분들은 한쪽 난소만 수술했고 한쪽 난 그대로 뒀는데도 거의 50% 이상 감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좀 심각하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그래 가지고 인제 최근에는 가능하면은 지혈을 할 때 지지는 거를 하질 않고 뭐든지 좀 이게 좀 발라 가지고 지혈을 한다든가 아니면 꼬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수술을 하려는 거를 좀 많이 바꾼 상황이고요. 두 번째 문제가 그러면은 출혈을 할 때 이렇게 뭐 지혈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요즘 인제 자궁내막증 워낙 젊은 분들한테 많기 때문에 무흉터 수술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배꼽 하나를 흉터 없이 수술하는 경우 있죠. 자, 그 수술하면은 전부 다 만족합니다. 의사도 수술 잘 됐습니다. 환자분도 수술 됐습니다. 근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각도가 잘 안 나옵니다. 각도가 잘 안 나오게 되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구를 가지고 한 구멍에서 이렇게 수술할 때 두 개를 뻗겨야 돼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근데 각도가 안 나온 상황이라면은 위아래로 찢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장력이 붙어 있는 거를 가장 완벽하게 예쁘게 벗기려면은 양쪽에서 당겨 줘야 되는데 위아래로 당겨 주게 되죠. 찢어집니다, 난소가. 그래서 인제 요즘 저는 인제 환자분들께 양해 구하고 한 개 구멍을 더 뚫어 가지고 최대한 장력을 맞춰서 이걸 찢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단일공 수술한 분들 물론 잘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유착이 너무 심하거나 각도가 안 나오는데도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예 난 낭종도 잘 제거되는데 그만큼 난소 정상 부분도 왕창 날아간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김다현님께 드릴 수 있는 답은 가급적이면 어떤 난소 혹인진 모르겠지만은 난소 종류 혹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특히 자궁내막증이 아니냐. 두 번째는 난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상담 받고 수술 결정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얘기 드린 것처럼 한 10% 정도는 수술하고 나면 다운됩니다. 근데 그러면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아까 얘기 드렸죠.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다운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해서 어느 순간에 막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개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 좀 보겠습니다. 제가 난소 낭종이 있는데 요즘 따라 하복부 주위가 점점 아픈 느낌이라 할 때 가만히 불편해요. 낭종이 커져 생기는 증상일까요? 크기 따라 낭종이 커져서 생기는 증상이라기보다는요. 낭종이 커져서 증상이 생길 거면은 골반 쪽을 다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은 하복부 주위가 아픈 것보다는 압박 증상에 의해서 보통 소변이 자주 매렵거나 이런 현상이고요. 하복부 주위가 점점 아픈 느낌이 이럴 때 가만히 앉아 있어서 불편하다. 자궁이나 자궁에 의한 통증도 저희가 감별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낭종 자체에 의한 통증보다는 월경통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후배같이. 따라서 이 부분은 정확히 얘기 드리기 어려운 게 한 번쯤은 초음파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겠다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주 최강님, 담낭 수술 이후 자궁 문제로 복강경 재치할 수 있나요? 폐경전후 자궁 적출하는데 호르몬 평생 복용해야 될까요? 담낭수 자궁 문제 복강경 재치할 수 있나요? 예, 복강경 저기 제가 최고 많이 해본 게 8번까지 봤습니다, 한 분한테. 예, 그거는 유착 정조에 따른 거지 못할 건 없습니다. 폐경 전후 자궁 적출해야 한다면 호르몬제 복용을 평생 해야 될까요? 폐경 전후에 그 자궁 적출이 문제가 아니고 난소 적출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난소를 떼게 되면은 바로 폐경이죠. 그런 경우라면은 호르몬제의 복용을 권고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호르몬제는 평생 복용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장기간 복용의 장단점과 단기간 복용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의사와 상담하시면서 복용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플라워님, 30대 여성 후반 여성인데요. 질염이 자주 재발하곤 합니다. 산부인과 방문으로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개선, 질염 재발을 완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자주 재발한 것이 다른 건강 관련 문제가 있는가요?
질염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일종의 성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확실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하지 않고요. 보통은 질염이라고 느끼고 질염이 의심돼서 예방적으로 약을 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분비물의 양상이 바뀌면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내가 조금 몸이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나쁠 때 질 분비물 양상이 바뀌고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가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염증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착각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 몸 특히 질 내부에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균이 있습니다. 그 균이 뭐냐면은 질 상 자체는 굉장히 깨끗한 공간이에요. 근데 그 외부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균들이 있겠죠. 이것들이 들어올 때 이거를 차단해 주는 일종의 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분비물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내가 외부로부터 뭔가 유입이 되는 게 많았다는 거고서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냄새 변화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부식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인제 치료가 받아야 한다면 색깔이 굉장히 막 녹색으로 화농성으로 변한다거나 너무 가려워 가지고 아니면 하얀 가루가 나온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보통 질염 관리는 외래에서 제가 어떻게 드리냐면은 통풍 잘 시켜 두시고 편한 팬티 입으시고 지내시면은 대부분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폐경 여성분들 같은 질염은 대부분 폐경 변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하셔야 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난소암 수치가 오르면 암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잠깐 제가 말을 많이 해서 한 모금만 먹고 가겠습니다. 거의 매주 한 3-4 분씩 오시는 것 같은데요. 건강검진 항목 중에 CA125라는 게 있습니다. CA125라는 거는 캔서 안티겐 125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고분자 당단백으로 쉽게 얘기 드리면은 부인암과 관련돼서 나타난 종양 표지자입니다. 그런데 부인암 때 그 민감하게 변동되는 값이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정상 수치가 저희가 보통 35, 40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암이 아닌 다른 질환이나 다른 상황에서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임신이나 월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궁내막증이나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특히 염증, 골반염이나 감염, 결핵 등 전신질환, 흡연, 그리고 감기 걸릴 수도 올라갑니다. 몸에 염증 변화가 있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난소에 아까 말씀드린 단순 낭종 5cm 짜리 있고 암 수치가 CA125가 40 인데 50입니다. 정상 수치가 넘어갔다고 이건 암일지 모르니 큰 병원 가라 하시는데 인제 그렇게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좀 하셔라는 게 인제 공고 사항이라는 거고요. 근데 요즘 이제 더 발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H4라는 게 있습니다. Human Epidermis Protein 4라고 하는 게 2010 년대부터 연구돼서 난소암과 관련된 새로운 종양 표지자로 알려진 마커입니다, 일종의. 그리고 이 로마라고 그럽니다. Risk of Ovarian Malignancy Algorithm. 이건 뭐냐면 CA125라는 거하고 H4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요. 뭐 앞에다 상수를 붙이고 뭘 곱하고 등등 해 가지고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제 암을 진단할 때의 민감도, 특이도, 민감도는 전체 그 암이 있는 환자분 중에서 실제로 여기 올라가 있는 환자분들의 비율, 특이도는 아닌 분들 중에서 실제 아닌 비율, 이 AUC라는 거는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확률, 이걸 의미하는데요. CA125 단독보다도 이 H4를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 특히 이 로마라는 수치를 같이 넣으면은 민감도, 특이도 모두 다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은 인제 CA125라는 게 올라가서 오시는 게 아니고 로마 스코어라는 게 올라갔다고 하셔서 인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십니다. 근데 인제 꼭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인제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은 그 여러 가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 특히 아까 CA125 같은 경우는 몸에 염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H4 같은 경우는 언제 올라가냐면은요.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부전환자분들은 거의 뭐 몇만 대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배설이 되는 상황, 콩팥에서 배설이 되고 생성되는 게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배설이 안 된 상황이 되면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같으면 올라가게 돼 있고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 가지고 이게 다 암에 가깝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CA125하고 H4 그리고 로마를 이용한 난소암 진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선별 조건이 있습니다. 선별 조건이 뭐냐면은요. 특히 부인암 조기 진단을 위한 종양 표지 활용 조건은 첫 번째는 자, 이거는 난소에서의 악성도를 보는 거였죠. 첫 번째는 이거를 적용하기 이전에 영상 검사, 뭐 초음파든 뭐든요. 거기서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즉 난소에 물혹이 있는데 일반 물혹이 아닌 것 같아. 모양이 좀 이상해. 뭐 고형덩어리도 있고 겹벽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표지자가 올라가는 거를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고위험군. 예를 들어서 난소암의 고위험군으로 따지자면은 유방암 유전자 관련된 돌연변이가 있으신 분들, 가족력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게 올라갔을 때 저희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멀쩡하게 딸랑 하나 있는 단순 낭종에 수치가 약간 올라가 있다. 이거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수치가 올라간 다른 원인을 먼저 찾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다른 한계점으로는 그럼 정상값이 있을 거잖아요. 정상값은 인종마다 다 같을까요? 인종마다도 다 예 다르겠죠. 그 범위가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반드시 영상의학적 검사와 병행하여야 난소암 진단이 가능하다. 예. 이런 게 가장 일단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 검사는 정상인데 종양 표지자 검사만 상승한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 표지자의 상승을 유발하는 다른 이벤트가 있었는지 뭐 내가 감기가 걸렸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자궁 내막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결핵이나 뭐 임신 등등 했다거나 아니면 H4 올라가는 경우는 내가 혹시 신장에 안 좋은 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 확인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높은 경우도 항상 감별을 해야 됩니다. 선천적으로 높은 경우는 암 수치 올라와 있으시고 난소에도 깨끗해요. 근데 기저질환도 의심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일단 저희는 오시면 일단 CT를 한번 찍어 봅니다. 뱃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거기서 멀쩡해요. 그러면은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다시 검사를 해 보면은 쭉쭉 떨어집니다. 그럼 왜 그런 상황이 하냐? 저도 모릅니다. 모르고 다만 이게 올라갔을 경우에 환자도 모르는 뭔가 이벤트가 있었던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궁암 예방 접종은 45세 이후에 전혀 효과가 없나요?라는 우국최강 님이 알려주셨는데 뭐 이거랑 강의랑 관련 없는 거지만은 굳이 얘기 드린다라면요. 자궁암이 아니고 자궁경부암이겠죠. 예. 45세 이후에는 의학적으로는 권고를 안 드린 이유가 45세 이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굳이 난 여유가 있어서 맞겠다 하시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효과가 나타나는 기전이 굳이 뭐 더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여유 있으면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럭키 비키 님 50대 후반 완경이 되었는데 폐경이시라는 거죠? 예. 산부인과 초음파 검진 받아봐야 될까요?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난소암을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난소암이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한두 달 안에 뱃속에 쫙 퍼지고 복수가 차는 현상이 한두 달에 발생을 합니다. 초음파를 봐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암이 아닌 다른 질환들을 의심하게 될 때는 꼭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럭키비키 님이 난 50대 전에 초음파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난소암만을 배제하기 위해서 굳이 보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뭐 다른 문제, 암 말고도 다른 혹의 변화나 아니면 그런 게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런 것까지를 다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검진을 한 번씩 하시면서 안전 체크를 하시는 걸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자, 최동국님, 와이프가 50대 중반입니다. 강의 보니까 생각났는데 최근에 난소 낭종이 또 진단받았습니다. 통증이 생긴다거나 증상이 안 좋은 경우는 바로 수술한 게 좋을까요? 얘기 드린 것처럼
어 통증이 생기는 이유도 너무 많고 증상이 안 좋은 경우 이건 더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어 난소가 만약 문제라면 난소 부위가 아파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러겠죠. 근데 대부분 아프신 부위는 난소랑 다른 부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난소에 병변이 있다고 하셨을 때 아주 그쪽을 눌렀을 때 통증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질환은 솔직히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형종, 난소가 꼬여 가지고 썩어가는 상황 뭐 그런 정도가 아프고 아니면은 출혈성 아까 황체낭종, 피가 고이는 현상 뭐 그 정도 아닌 이상은 직접적인 통증 느낀 건 많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대부분은 난소 낭종인데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갖다 붙인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원인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난소 낭종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닌 건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진할 때 초음파를 보거나 내진을 하면서 직접 눌러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열의 9은 거의 그쪽 통증 느끼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매칭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은 하하님 3년 전부터 한쪽 난소 2 cm 낭종이 초음파로 보입니다. 의사는 모양이 이상이 없고 커지지 놔두라고 하는데 3년 된 난소 낭종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근래 피 검사에 폐경 수치가 나왔고 생쥐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단순 낭종 얘기 드렸죠? 깨끗한 낭종에 10 cm 미만이면은 암확률 제로입니다. 예, 지켜보셔도 됩니다. 예. 다음 갈까요? 예, 그다음 인제 오늘 메인이 거대 난소 종양입니다.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이것저것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대 난소 종양은요 저한테도 한 달에 한두 분씩은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드물지는 않은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어 큽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인제 치료를 해 드렸던 환자분들 배 모양입니다. 보시면 안에다 주머니가 있죠,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이렇게 큰 고형 덩어리가 있고 요런 식으로요. 요건 참 모양이 기괴하죠. 이런 분들 보면은 자 이거 요양 용어지만은 이건 점액성 암종입니다. 이거는 경계성암, 이것도 경계성암, 경계성암, 점액성 암. 근데요. 경계성암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예후가 좋으니까 괜찮은데 이 악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혹이 있으면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폐경이 되신 분들 오셨습니다. 50이 넘으셨고 애 다 낳으셨고 게다가 젊으셨을 때 아기 낳으시려고 배도 크게 여셨었네요. 이런 분들은 수술 방법을 안전하게 이 혹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배를 다 옆시대 가지고 배를 끝까지 쫙 열어서 수술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만약 20대 굉장히 그 배꼽티를 입고 다니시는 날씬한 여성분이었다면 어떨까요? 어느 순간에 내 배는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배에 상처 하나 없죠?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인제 전문의를 땄을 때는 보신 것처럼 여기가 배꼽입니다. 배꼽을 쪼끔 열어 가지고 여기 보이면은 희끄무리한 게 보이시죠? 이게 난소 낭종 벽입니다. 요로 인제 좀 째 가지고 인제 쪽 빨아낸 다음에 혹을 요렇게 줄이고요. 그렇게 해서 혹만 제거하고 요렇게 빼내고 요런 식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배는 쏙 들어가고 배꼽 원래 있던 흉터니까 티도 안 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나는 명의가 되겠구나.'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 인제 실화입니다. 27세 여성분이었었고요. 3 개월 전부터 인제 발생한 복부 팽만감으로 이제 검진을 했더니 이런 혹이 있으셔 버렸어요. 갑갑하죠. 그래서 인제 그때 암 수치를 봤더니 보세요. 이분들은 암 수치 다 지금 뭐 정확히 얘기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 정상 수치입니다. 정상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라면 이렇게 큰 혹 같은 경우는 암 수치가 다 굉장히 크게 나와야겠죠. 근데 다 꽉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암 수치를 반영하지 않은 혹일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배꼽 수술을 했습니다. 배꼽을 봤더니 이분은 난소는 괜찮았고 요게 뭐냐면은요. 나팔관 옆에 있는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물을 빼낸 다음에 했더니 이렇게 큰 것이 나왔고 요게 배입니다. 배는 쏙 들어갔죠.
그래서 어쨌든 잘 정리해 주고 했더니 이분은 굉장히 해피하게 날씬한 배를 유지하고 가셨습니다. 문제는 이 화나입니다. 18세 여성이었고 똑같습니다. 3개월 전부터 발생한 복부 팽만감으로 왔습니다. 역시 암 수치는 정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배꼽으로 수술해서 오른쪽 난속을 이렇게 예쁘게 뗐습니다. 잘 뗐었었는데 3개월 후에 이 상태가 됐습니다. 간이 고이고 다 퍼졌습니다. 다 퍼지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제가 수술했던 기록입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거의 열 몇 시간 수술했던 것 같습니다. 다 못 떼고 나왔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내드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고민했습니다. 과연 제가 하는 이런 무흉터 수술이라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큰 혹이 악성이니 아니니를 아직까지 명확히 감별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환자분에게 던지면 되지요. 악성일 수도 있는데 저기 젊은 분 저기 이거 악성이면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배꼽 흉터가 꼭 해야겠어?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할까요? 어머님분들은 "환자분 하셔야겠어요." 그러면 "아우 당연히 안 하죠." 이렇게 하시는 젊은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10분 중에 8분 다 도망갑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아 저 의사는 내 배에다가 칼을 대려고 하는구나.'라고 아시고 도망간다는 거죠. 이 거대 낭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예기치 못한 악성 질환의 비율이 1% 에서 13% 정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영상 검사 뭐 등등등등 악성일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데요. 자, 생각을 해 보세요. 저게 명치 끝까지 올라오는 30cm 혹이 있어요. 이 혹을요. 어떤 영상의학 전문의 선생님이 자기 경험으로 "이 혹은 양성입니다."라고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보통 양성 혹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큰 혹 같은 경우는 암일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암 수치를 봐야 되는데 암 수치는 또 깨끗해요. 그러면은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암 수치도 멀쩡하고 그러니까 의사들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찬성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니 뭐 무흉터로 해도 뭐 수술 중에 내용물 잘 안 나오게 최소화하고 그리고 뭐 좀 세면은 항암 치료하고 하면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악성도가 그렇게 높으면은 벌써 터지지 내가 터트려 생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제가 빨간색 뭔지 아시겠죠?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개복에 비해서 수술 중에 내용물 누출 위험이 훨씬 큽니다. 당연하겠죠. 구멍 요렇게 하는데 폭이 다 재질이 다 다르겠죠. 이렇게 구멍을 내고 딱 빨아들이는 순간에 이 배에 있던 압력이 확 가해지면서 넘쳐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출이 훨씬 크고요. 무용토수를 고집게 했을 때 복강으로 누출되는 순간에 이게 만약 최종적으로 암이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파종을 일부러 유도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수술 전 악성도 평가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냐라면은 아직까지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찾고 논문을 보고 저도 경험을 봤을 때 보통 한 15-18cm 이상인 경우에 악성도가 한 3 배에서 10배 정도 증가한다고까지가 그나마 현재까지 나온 연구의 경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키터님, 저렇게 낭종이 커질 정도면 그전에 증상에 통증이 나오지 않나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이렇게 커지는 건지 증상이 되도록지 않게 넘겨서 저렇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까요? 여성 복부 비만의 실체, 거대 난소 낭종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 배가 나온다를 전부 다 살이 찌는 걸로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비만과 배가 나오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은요. 비만으로 배가 나오는 거는 살이 접히고 피하 지방이기 때문에 잡힙니다, 이렇게. 근데 저 정도 배가 되면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은 배가 빵빵하고 팽팽해지겠죠. 고 차이만 아시면 되는데 그럼 왜 저 때까지 증상이 없었을까? 있지요. 압박감 있고 다 있지요. 근데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자라냐가 관건이고 두 번째는
부정하는 겁니다. 설마 내가 뱃속에 병이 있겠어 없겠어? 그렇게 하다가 키우신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키우고 오시다가 보면은 배 공간이 명치 끝까지거든요. 여기까지 크면은 인제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에 배가 이렇게 나오신 경우가 있는데요. 예, 상당히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로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안은 뭐냐는 겁니다, 대안. 배는 쪼끔 열고 싶고 아니면은 복강경하고 싶고 크게 열긴 싫고 그런 경우를 했을 때는요. 아직까지 의학적인 정설은 없습니다. 있으면 바로 수술을 하고 안전하게 할 건 배를 열라가 답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저도 인제 이 거대낭종 있으신 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환자분이랑 슈브를 좀 봐요. 어떻게 보냐면은 자, 예를 들게요. 이 두 분 다 아주 몸매가 이쁘시죠, 요렇게. 자, 배꼽까지 혹이 만져져요, 요렇게. 그럼 제 외래 오시는 분들은 제가 표시를 해 드립니다. "자, 여기 표시를 해 놓을게요." 하고 나서 수술을 1달 정도 아니면 2달 정도 있다 잡습니다. 그러면 인제 막 인제 항의를 하시죠. "혹이 이렇게 큰데 수술을 빨리 안 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빨리 해줄 거면 개를 배를 열고 하는 게 더 안전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일단은 따라오세요." 하고 1-2달 있다 봅니다. 보는데 1-2달 있다 봤는데도 요렇게 그대로 있다. 그리고 병력상에서 '내가 이렇게 혹이 만져졌던 게 1년 된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같은 경우는 혹이 그대로인 거거나 아니면 천천히 자라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복강경은 그래도 위험하니까 이렇게 빨간색이 수영복이거든요. 수영복처럼 아래에만 흉터를 만들어 드리면은 이분들은 비키니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아래쪽으로 쪼끔 열어 가지고 배를 열고 그 주변에다가 꺼지를 다 박아 놓습니다, 혹시 터질까 봐. 그리고 나서 인제 좀 더 큰 석션 기계를 통해 가지고 빨아냅니다. 그렇게 되면 뱃속으로 누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렇게 해서 해 드리는 방법이 그나마 대안이고 1-2 개월 있다가 봤을 때 갑자기 배꼽보다 올라간다. 이게 제일 안 좋은 징후입니다. 1-2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올라가? 예, 그러기면은 그다음 달 더 올라가겠죠. 강력한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고 실제로 이런 분들을 연령을 가리지 않고 배를 다 이렇게 열고 수술했었는데 거의 80-90%가 암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어디 뭐 교과서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인제 제안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배를 인제 저는 인제 아무래도 환자분의 미용보다는 건강을 지켜야 되는 의사이기 때문에 거대낭종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안전하게 치료를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배를 크게 열어야 돼요. 여는 게 답인데 죽어도 나는 근데 못하겠다 아니면은 파종이 되어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이렇게 배에 크게 흉터를 남길 수 없 젊은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면은 달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팬티 입었을 때 요 아래는 괜찮겠니? 그러면 거의 열의 아홉 분은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 잘 설득해 가지고 1-2 달만 있다가 볼 건데 요거 표시할 테니까 지우지 마." 그리고 1-2달 있다가 봤을 때 그대로네." 그럼 요렇게 하고 커진다 그러면은 "환자분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은 환자분 죽어요." 진짜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거의 암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는 인제 환자분들께 달래면서 수긍을 시키고 거대 낭종 수술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자, 복부 초음파로 럭키 비키니 거대 낭종을 알 수 있나요? 오늘 시간 말씀드린 거대 낭종은요 뭐냐면은 복부 비만의 실체 초음파로 몰라도 본인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부정하는 낭종입니다. 즉 내 똥배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병원도 안 가고 끙끙 앓다가 나오는 그 낭종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요. 거대 낭종의 기준이라는 건 명확히 없습니다. 보통 뭐 10 센티나 15 센티 정도 이상이 될 경우에 거대 낭종이라고 뭐 하는데 솔직히 오늘 주제는 환자분들이 정말 그 난 분명히 이렇게 아랫배가 똥배가 나오는 것 같이 하면서 계속 버티다가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갑자기 자라는 분들. 예. 고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고 있고요. 여기 있네요. 우리 잘 먹고 잘 자기 님. "생명이 더 중요하지 흉터가 무슨 문제가 될까 싶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은 실제로 수긍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진단이
수술 후에 되기 때문입니다. 자, 거대 낭종이 왔을 때의 암일 확률은 적게는 1% 부터 많게는 10% 13% 까지입니다. 1%의 확률을 위해서 모든 환자의 배를 다 크게 연다 하면은 실제로 거기서 암이 나올 확률은 1% 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저희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 설명했을 때 수긍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폐경이 되시고 연세 되신 분들은 받아들이시겠죠. 그 부분들을 어떻게든 달래서 가장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뭔가 중재책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똥배는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빼면 되는 거죠. 우리 타임라인이. 빼면 되는 건데 이 거대 낭종은 운동한다고 빠지는 게 아니고 운동하면은 팔다리만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 나오는 올챙이 상태가 되는 상태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볼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결국에 이제 난소 일반적인 혹부터 거대 낭종까지 한번 다 말씀드려 봤습니다. 난속이 작을수록 아무래도 진단도 쉽고 저희가 발견도 쉽고 치료하기도 쉽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굳이 치료 안 해도 되는 혹도 더 많고 그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분당 9분 이상은 흔하게 발생되는 난소 낭종으로 진료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제가 강조드리는 거, 단순 낭종이나 출혈성 황체 낭종은 대부분 경과관찰합니다. 예, 수술하자고 권고를 받으시면은 세컨드 오피니언 구하셔도 될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형종과 자궁내막증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는 주변 조직과 유착이 심하거나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 조직 손상이 높기 때문에 출혈에 대해서 전기로 소작하는 기구를 사용할 경우 50%까지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수술 방법, 특히 정상 조직을 많이 남기는 부분과 소작을 줄이는 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암 수치 관련된 부분, 조기 진단에 필요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암 수치를 이용해서 첫 번째는 암 수치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에 영상 검사에서 난소에 이상이 의심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영상 검사에 난소는 깨끗한데 암 수치만 올라갔다. 이건 난소암을 시사한 소견이 아니란 얘기고요. 물론 예외는 이제 유방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었던 가족이 있던 분들은 예외고요. 그리고 이런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꼭 고려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임신이나 자궁내막증, 골반염, 결핵, 흡연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참다가 커져온 거대 난소 낭종. 첫 번째, 피하 지방이 늘어나서 잡히는 거하고 낭종에 의해서 배가 커지는 거는 팽팽해진다. 그 차이로 아셔야 된다는 거고, 따라서 나는 말랐으니까 피하 지방이 적겠지, 그 개념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배가 잡힐 정도라면은, 내가 살이 찐 거라면 피하 지방이 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피하 지방이 늘 거면은 거기만 늘겠습니까? 팔, 다리, 얼굴 다 늘겠죠. 그게 아니고 배만 볼록 나온다. 그거는 뭔가 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환의 악성도를 고려하여도 수술 흉터에 관한 이슈는 말씀대로 지속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암일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술 전에 이거를 정확히 발견할 검사가 마땅히 없다라는 거.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안전하게 수술하기 위해서는 안 터뜨리고 홍만큼 배를 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여성분들 계속 흉터 걱정하실 경우라면은 이거는 제초식입니다마는 바로 수술하지 말고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자란 속도 보고 절개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주 최강님, 난소 검사 주기는 얼마나 적당한가요? 아니, 없습니다. 목적이 뭐냐가 관건이겠죠. 검사도 뭐 내 난소 나이를 보는 거냐 아니면은 암을 보는 거냐 아니면 양성 질환을 보는 거 다 다릅니다. 암을 위한 검사라면은 가족력이 없다, 유방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다, 그런 경우라면은 예, 이미 전약 연구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렸죠.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거대 노랑님, 거대 낭종 제거하고 조직 검사는 하는지요? 아유, 해야죠. 조직 검사해야 이제 암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검사 하는데 이제
배를 다 열게 허락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배 딱 열고 꺼내면은 정말 이만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가면은 저도 힘든데 이거를 보시는 병의과 선생님도 힘들어하십니다. 왜? 다 봐야 되니까. 어쨌든 거대 난소 낭종은 의사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고 판독하신 선생님도 힘들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오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Y님 고등급 장액성 난소암 4기로 투병 중에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중상이 없다가 숨쉬기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복수 때문이었어요. 첫 진단 받을 때가 이미 4기였어요. 30대 초반인 저는 지난주에 난소암 의심으로 벽강경 수술 받은 후 실밥 뽑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3개월 전에 진단받았고 저는 이번에 수술 받았는데 어머니 유전 검사 결과 불합격이 없었는데 왜 저는 복강경 수술했고 조직 검사 결과가 좋은 경 좋겠습니다. 라는데요. 굉장히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난소암 4기로 투병 중이신 분들 3개월 전에 진단 받으셨다가 더 억울하신 분들 있습니다. 난 한 달 전에 건강검진했는데 멀쩡했는데 갑자기 4기로 오셨다. 그러면은 인제 그 전 병원을 원망을 하십니다. "건강검진이 잘못된 거 아니야!" 등등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된 한 달 만에 암종이 퍼지는 사진을 보여드리면 수긍을 하십니다. 고등급 장애성 난소암은 상피성 난소암 중에서 가장 흔한 종양이고 일반적으로 진단 당시의 3기, 4기가 80~90%입니다. 이분들이 1기가 발견되는 경우는 특히 고등급 장애성 난소암은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뭐 비교 평가는 아니지만은요. 어머님께서 너무 늦게 발견되신 것도 아니고 너무 빨리 발견되신 것도 아니고 가장 전형적인 난소암 코스에서 발견이 되셨다라는 거고 보통 난소암에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유병률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요. 저는 HY 님이 어 어머님이 유전자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진단 조직 검사 결과 기다리고 계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아니실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보통은 인제 어머님이 유전자가 있으시 돌연변이가 있고 내가 있는 경우에 이런 브라카 돌연변이 관련된 유전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력이 끝나는 시기인 40대에서 50대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난소암이 한 5,000명에서 500명에서 1,000명당 1명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 때가 인제 80분의 1, 100분의 1까지 좀 올라간다라는 거죠. 아직 HI 님은 아니실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의심이란 용어는 저도 쓰고 누구도 다 씁니다. 그런데 의심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역으로 따지면은 우리 HI 님이 난소암이 아니라고 100% 말할 수가 없다요라는 표현이라는 거지 강력히 의심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결과 잘 들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난소 낭종 관련된 부분 잘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 강의는 제가 인제 복막 암종증의 난치성 치료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요. 예 신의료 치료 관련된 내용이고 실제로 인제 어떻게 소문 들으셨는지 벌써 오신 분도 계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